행공방 뉴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기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공방 뉴스 운영자님의 분석을 들어보면 우리가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된 뉴스, 바로된 정보를 접해서 바로된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여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부운영자는 뉴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의 뉴스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탱자널 공영방송이 무엇인가를 따로 취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언론이나 여기저기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그거를 이제 크로스 체크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굳이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탱자널 공영방송만의 어떤 이 생각을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분이 우리가 이제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당신들 누구냐? 그대들은 누구요? 그대들은 누구요? 우리는 뭐 국가기밀이다. 뭐 밝힐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고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저기 피력하는 유튜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우파가 바로 서기를 기원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또 그것의 출발은 이 사기와 이 광기 그 살기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잘못을 바로잡는데 그 출발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도 기원합니다. 잘 되면 모두 좋은 거죠. 그 사람은 뭐 안 되려고 고사 지낼 필요는 없죠. 우리 모두에게 좋으면 좋은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대통령 선거 관련된 뉴스를 이제 했다면은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재명 정부의 이제 뭐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해서 이제 벌어진 일들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사건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골라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제 1, 2주차 이제 모아서 하는 거죠. 이제 사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했고 이재명을 찍지 않은 유권자가 49.49%란 말이야.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인데 이런 49.49%는 물론이고 또 찍을 놈 없다고 그래가지고 투표하러 가지 않은 상당히 많은 어떤 국민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찍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보기엔 상당한 수가 걱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면서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삼권 분립 혹은 이제 이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파괴하고 이재명 정권의 어떤 신여로 만들려는 거 아니겠느냐. 뭐 실제로 이제 이재명 자신이 걸려 있는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다 중단시켜 버리고 그래서 자기 죄는 어떤 소급해서 무죄로 만들어 버리고 등등으로 또 뭐 실제로 지금 뭐 당장 6월 30일 날 또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날이 잡혔나 보네. 6월 30일 날 그 법관 내부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물개박수 치겠네 또. 이재명 정권에 이제 헌납하려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명수가 했듯이 그런 어떤 그 움직임들이 이제 또 보여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는 행위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한미 동맹을 허물고 맞아. 친중, 친북
진짜 맞아요. 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 아니냐.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이라든가 이제 나토 회의에 이제 초청국으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6월 18일 날 아마 출국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루긴 하겠지만은 사실 이 노무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대중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더 길게 연원을 보면 이제 노태우 때부터 남과 이 동서간에 있었던 어떤 냉전 시대 어떤 갈등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부시 정부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부시 정부 편입시키면서부터 그동안의 어떤 이 냉전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해소되어지는 그래서 세계 자체가 그야말로 어떤 그 세계화 되어지는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 왔었고 또 그것이 그 당시에는 또 적절한 어떤 그 국가로서의 어떤 그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섣불리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친중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 딱 우크라이나 꼴 나는 거거든. 우크라이나. 어쨌든 한미 동맹을 파괴하면 우크라이나 짱난다 이 말이지.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친중으로 이제 가게 될 경우엔 지금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사태의 정반대 꼴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발생가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우려가 있지. 사실. 근데 이 문제는 뭐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어쨌든 한미 동맹을 허물고 친중 친북 행보로 이제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근데 사람들 기용되는 사람들 다 친중 친북이잖아요. 그거는 뭐 좀 더 고민을 해봐야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쨌든 포퓰리즘. 호텔 경제. 우리는 이제 여인숙 경제론이라고 얘기했지만 맞네요. 그러니까 호텔 경제론으로 이제 시작되는 포퓰리즘. 이 세 가지. 이게 사실은 이게 이재명 정부의 뇌관인데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살짝 다 맛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우려되는 포인트 세 가지가 입법 사법 3권을 지금 사법부를 허물어뜨리는 거. 사법부의 파괴. 그래서 공화주의를 붕괴시키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친북 친중으로 이제 이 외교 관계를 이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세 번째가 그다음 세 번째가 포퓰리즘.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곡간을 퍼주기.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게 모든 채무를 또 옮기고 우리만 잘 살아보자. 이재명 그다음에 뭐 그래서 뭐 이재명 때도 뭐 곡간에 있는 뭐 문재인 때 문재인 때도 곡간에 이거 다 퍼줘야 된다 뭐라고 얘기했고 그때 채무가 400조 넘어 1000조국이 된 거냐 우리는. 그러니까 갑자기 두 배 뛰었잖아요. 1000조 원의 국가 채무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로서 그 GDP에서 상당한 어떤 비중을 국가 채무가 차지하게 될 경우 이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 맞는 것 같네요. 세 가지가 오래되네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문재인 때 사실 경험한 것 같은데. 문재인 때 경험한 거고. 맞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겪은 과정이에요. 이게 베네수엘라가 사실 베네수엘라가 20세기 들어가지고는 상당한 어떤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던 나라였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 차베스가 등장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차베스가 삼권을 완전히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그 권력 하로 이제 틀어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끊고 친중으로 이제 나갔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권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뭐 포퓰리즘으로 다 퍼준 거 아니야. 그래갖고 석유 세계 최대였던 석유 석유 채굴 국가인데 옛날에는 정말 남미 베네수엘라하고 또 어느 나라죠?
하여튼 남미에 있는 나라들 석유 많이 나고 자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막 부자인 것처럼 여겼던 기억이 나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엄마 찾아 산말리 음. 뭐 이런 이제 만화나 영화를 본 이제 소설들 뭐 이제 보고 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를 찾아 떠난 애가 이탈리아 사람이야, 이탈리아. 그리고 엄마는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그 당시에 어떤 그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그 상당한 수준의 선진국이었던 거지. 맞아요. 그때 되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선진국인 아르헨티나로 엄마가 일하러 간 거야. 그 엄마를 찾으러 내가 산말리 떠나는 게 엄마 찾아 산말리야. 엄마 찾아 산말리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남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가 뭐 선진국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렴풋이 기억에 되게 부국이었다는 기억은 있어요. 어릴 때 부자 나라였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브라질로 그때 농업 이민을 가고 맞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세 가지 어떤 그 위험, 세 가지 뇌관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이 불가역성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거든. 다시 되돌리기 힘든 일이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3대 뇌관이 터지지 않기를 이제 바라고. 근데 오로지 이게 3대 뇌관이 터지지 않는 거는 이재명 자기만 조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오로지 이재명 자신에게 달린 거지. 또 실패해놓고 남 탓하지 마라. 이제는 남 탓 못하겠네. 이재명.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제 이거. 근데 사실 남 탓하면은 우리가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아니 똥당. 사실 지금 똥당에 있는 두 가지가 지금 요즘 이렇게 똥당을 보면은 이 남 탓이라는 책임 회피 그리고 어떤 그 내 말대로 하지 않았던 책임 전가 딱 두 개가 있어 똥당에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에 남 탓이라는 책임 회피 그 다음에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런 책임 전가. 그래서 지금 사실 똥당 하고 있는 꼴을 보면은 초당집에서 초당이 났는데 상주랑 문상객이 서로 지금 고함지로 싸우고 있는 거야. 누가 상주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문상객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선거에서 패했다는 게 엄청나게 큰 비극적 사건이잖아. 그거 대들보가 막 뽑혀버렸어. 근데 이 집안의 형제끼리 싸움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래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탓이다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내 말대로 안 해. 네 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과 내 말대로 안 했잖아는 책임 전가. 이런 게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지금 똥당이 그것도 김상홍인가 하는 그 친구가 또 잘난 체하고 뭐 거의 결국 민주당으로 갔잖아. 그것도 걔도 웃긴 애지. 그렇게 잘난 체하고 떠들었는데 민주당으로 가. 근데 어쨌든 원래부터 민주당이 갈래야 걔는 문재인 따까리인데 어떻게 그 똥당에 들어온 거야? 그럼 한동훈이 한 일이잖아. 국민 추천제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당은 보수당이 아니라니까요. 국민의힘은 보수당 아니에요. 똥당에서 107석인데 107석. 국회에서 107석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 탄핵을 막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이걸 막는 거. 근데 지금 똥당은 야당이잖아. 지들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일도 없고 거부권 이재명이가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국회가 다시 재의결하겠다는데 자기들이 막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똥당은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똥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남은 게 개헌을 막는 일인데. 그렇구나. 3분의 2의 그 의결 정도수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사실 이 또한 해당이 없는 게 뭐 5.18 뭐 다 헌법 정신 넣었는데 다 합의 봤다며. 그러니까 사실 이 똥당이 107석 국회의석으로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 우리 저기 이야기했었잖아요. 지난번 뉴스 시간에 그냥 없는 게 낫다니까. 어차피 할 일이 하나도 없다.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의지도 없고. 국회에서 쓸 데가 없는데 이제 내란 특검법 통과했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특검에서 불려 다닐 거거든. 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통과했다고 벌써 나온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그때 넌 뭐 했니 하고 이제 왜 이게 뭐 그럴 리밖에 없는 거거든. 국민의힘 정말 너덜너덜해지는구나. 그 이제 내란 잔당으로 남아가지고 국회의원 3년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산해야 돼.
해산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해야지 다.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니까 쟤네들은. 맞아 내 말이. 아마 당원들도 의원직 사퇴한다고 하는데 말리겠다고 나설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렇지. 의원직 사퇴해야 돼요. 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니까. 그러면 오롯이 모든 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그쪽의 책임이잖아요. 잘 돼도 못 돼도 다 그쪽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뭐 다리 잡아봐야 다리 잡히지도 않는 거 할 필요도 없다니까. 의원직을 사퇴를 안 하겠다면은 음. 이제 뭔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떠들고 하니까 그 자기들 내부에서도 3년 뒤에 또 되는 국리 지금 하고 있는 뭐 이제 거잖아요. 혁신한다라고 이제 나서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영남당 아니냐. 툭하면 영남당이라고 그러잖아. 나 정말 영남 사람으로서 부은영자님 영남 사람인데요. 똥당이 더 미운 게 자기네들 표 받을 때는 여기 오고 그리고 되고 나면은 영남당 무시하면서 중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서울의 경기 쪽을 표 받아야 된다. 아 진짜 부산 사람들이나 이 영남 사람들 다시는 찍어주면 안 돼 이제는.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는 영남 사람이 아니지만 영남당이 뭐 어때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면 따지고면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광주 정신은 있는데 그럼 대구 정신은 없어? 맞아. 부산 정신은 없어? 맞아. 경남 정신은 없어? 맞아. 경북 정신은 없어? 열받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호남에서 90% 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뭐 이러고 대구 경북에서 70% 지지했다 그러면 시대착오고 그러니까는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대말이. 아니 전라도는 90% 나오잖아 지금. 그런데 경상도 대구에서 뭐 좀 나오면은 뭐라고 비난하죠? 뭐 지역주의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시대착오적이고 그냥 뭐 말뚝만 박으면 당선이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말 너무 기분 나빠 무시하고 진짜 경상도 사람들 요새 열받아. 근데 그보다 더한 일이 호남에서 벌어지는 거 그건 뭐라고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오늘은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열받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면 무슨 열등감이야 열등감. 왜 이런 열등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열등감이 있는 거야 내부에. 스스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입 열고 떠드는 사람이 없어. 딱 한 명 있었어. 권영진. 대구시장 했던 권영진. 왜 우리 영남 대구 탓하냐라고 하는데 그 친구도 뭐 자기가 윤석열 그 탄핵 뭐 계엄 그 적극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 앞장섰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똥당이 뭔가 이제 살아나겠다고 하면은 의원직 사퇴 못 하겠고 그러면은 두 가지를 똥당한테 주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첫째, 더 이상 검사들은 정치 안 시키겠다. 이거 선언해야 돼. 진짜 그거. 아니 지금 똥당에는 검사들의 피가 흐르는 거야. 적극 찬성. 그러니까 적극 찬성. 응? 똥당에 지금 검사들 피가 흐르고 있어. 아니 이명박 때부터 해가지고 박희태, 안상수, 홍준표, 황교안 그 당 대표들이 전부 검사 출신이야.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게 좋은 선언이고 그 국민들을 정말 딱 와닿아요. 정말 그 말이. 지금 쌍권도 검사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뭘 개혁해도 안 되니까 정말 거기는 지금 검사당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똥당의 역사는 검사들이 만든 역사고 검사가 주인이 정당이야. 똥당은. 국민의힘은. 판사는요? 어디? 판사도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 일단 판사나 변호사나를 떠나가지고 판사도 뭐 많지 뭐. 나경원도 판사고 그러니까. 뭐 또 주호영도 판사고.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법조인보다 법조인이 안 되면 좋지만 근데 또 얘네들이 또 그러면 또 헌법소원에 이런 데 어떤 그 전문가 특화된 법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이 검찰직에서 나온 다음에 2년이나 혹은 1년의 어떤 그 몇 년의 기간을 두고는 저기 뭐지 그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법, 뭐 검찰공무법 이런 법을 만들려고 여러 차례 그 논의들이 되어 왔었어. 근데 그때마다 헌법상 부여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한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안 됐다고. 그러니까 뭐 그 법은 그대로 두고 하지만 니들 검사들이 정치하고 싶으면 정치해. 하지만 우리 똥당은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검사 그만두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렇지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오든가. 맞아.
이거부터 해야 된다. 이거부터. 사실 윤석열도 우리가 갑자기 뭐 정치에 등장한 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치? 앞서 검사들이 밟아온 길을 그대로 따라온 거 아니야. 그 지금 그 뒤를 또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 한 명 있잖아. 누구야? 한동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검사당이야, 검사당. 그러니까 검사는 더 이상 정치하지 마라. 어? 더 이상 우리 검사는 받아들이지가 않다. 이거 선언하면 아마 지지율이 한 10%는 올라갈 거야. 진짜? 어? 10%, 20%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건 이제 정치적인 거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음. 똥당은 의원총회를 해체해야 돼. 의원총회를 해산시켜 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자기네들 뜻을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뜻을 모아요? 이 똥당의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 아니거든. 당원이란 말이야, 당원. 그 똥당도 당원이 뭐 100만 명, 몇십만 명 그러나 이런 당원들이 있다고. 근데 모든 걸 의원총회에서 의원총회는 국회의원만 참석하는 거거든. 다른 사람은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만 참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구야 이 한동훈이도 비대위원장이 되었을 때도 자기가 의원총회 참석을 못해. 그냥 가서 인사말만 하고 앉아 있거나 나가는 거야. 의원총회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어떤 그 표결에 참여할 그 권한이 없어. 의원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의원총회 물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의원총회로 모든 걸 표결해 놓고 그걸 당론이라고 좀 바닥바닥 우긴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당론이 뭐야?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김건희 특검 반대한다. 최상병 특검 반대한다. 내란 특검 반대한다. 또 김문수 끌어내리고 한독수를 뭐 후보 단일화를 하자. 맞아. 이런 이런 일단 후보 재선출 절차, 비대위원회 위임한 거. 이것도 구청에서 한 거야. 당론이라고. 의원총회가 뭐? 의원총회라는 거 뭐야? 결국은 뭐야? 자기들 국회의원 된 놈들 107명, 걔네들 이익을 방어하는 기구잖아. 사실 근데 똥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은 의원총회는 이 똥당이라는 당이 무엇인가 최고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의원총회라는 것은 의원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야. 의원들의. 그래서 그 의원총회 갖는 기능은 국회 대책, 원내 전략.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얘네들이 결정하는 게 당의 의견이 아닌 거고 국회에서 우리가 이런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 논의를 하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뭐 어떤 이런 이번에 예컨대 이제 뭐 이재명 정부를 뭘 하기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를 뭘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원내 전략을 이제 세우겠느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의원총회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야? 당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동안 우리가 당에 어떤 잘못을 했느냐? 그러니까 당의 지금 그 기본 정책이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잖아. 이거는 원칙적으로 전국위원회, 원래는 전당대회지만 전당대회는 워낙 숫자가 광범위하니까 이건 전국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있다고. 이 전국위원회 결정할 일이거든. 근데 뭐 전국위원회도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대표해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상임 전국위원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의원총회에서 선임한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금 107명이 국회의원이라면은 전국에 그 선거구가 아마 250 몇 개인 걸 거야. 그러면은 당협위원장들 있지. 한 230-40명 되는 당협위원장들 있잖아. 맞아. 지금 의원총회에서 결정은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거고. 그렇겠네. 그리고 똥당 보고 영남당 그러는 게 영남에서 많이 당선이 되니까 영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실 110명 중에 대부분이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들 결정하는 게 다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영남당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수도권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맞아. 있고 호남에도 있고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있다고. 맞아. 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 대표. 맞아. 거기다가 이제 이 중앙위원회 여성, 청년, 대학생, 뭐 장애인 등등 이런 전국위원 대표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시도의원, 또 뭐 구의원, 군의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자체가 민주주의가 필요 없는 거야. 벌써 과두제는 아니고 뭐라 해야 돼. 자기네들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없는 거야 그 안에는. 왜냐면 국민이 없는 거랑 똑같아. 대통령이 우리가 국민이 없고 자기네들이 이익만 그거 하듯이 저기 똥당도 국민의힘도 자기네 당 전체부터 봤을 때는 자기네를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네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반영을 할 건데 쟤네들은 당은 당원이
자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 의원들끼리의 자기네들 이해관계만 따지는 데지. 그러니까 뭐 뭐든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총을 해체하고 이런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견들을 모아서 논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의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데 지금 우리가 똥당 당원도 아니지만 똥당에 100만 당원들이 있다며 그 100만 당원들의 의견들을 자기들이 오케이 좋아. 자기들 지역구 당원들의 의견 자기가 수렴한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에 당원협의회, 맞아. 당원협의 위원장들은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래놓고 뭐 지역당이라고 뭐 자기네들 스스로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똥당은 의원직을 다 사퇴하는 게 가장 좋고 음, 뭐 그걸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검사는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의원총회부터 해체하고 모든 논의를 상임정국위원회 당원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당원 당규만 딱 그렇게 변호사, 판사, 검사들로 그냥 이 득실을 하면서 당원 당규에 이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절차나 어떤 과정도 밟지 않고 이래서는 그 미래가 없지. 지금 107명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이익 집단 맞아. 그게 이제 똥당인 거야.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리고 똥당에서 벌이고 있는 일은 네 탓이다 라는 책임 전가, 책임 회피. 그걸 내 말 안 들었지?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책임 전가. 딱 요게 똥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야. 어쨌든 이게 이제 똥당의 모습이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은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누군가가 거기서 뭐 해결을 하고 교통 정리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 안에. 그래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분석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또 이제 뭐 우파라는 저 유튜버들이나 뭐 방송 보면은 제목만 보면은 뭐 김문수 한동훈 이준석 김문수 한동훈 사람 얘기밖에 안 해. 사람 누구를 해야 된다 누구를. 근데 사람 따라 줄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건 별로 없고 사람 얘기만 해 사람. 그러니까 이 김문수 씨야 이제 뭐 자기 계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김문수 씨가 당대표가 된다는 데는 좀 동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했어. 그리고 사실 그 사람도 원죄가 있어. 진짜 누구 말대로 자기도 20차례가 넘도록 한덕수랑 후보 단일을 하겠다. 바로 착수하겠다라고 해놓고 안 한 건 맞아. 왜 안 했어?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하는 건 아니지.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맞아요. 과정을 거쳐서 하자 그랬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게 이제 김문수 씨가 얘기하는 건데 변명거리에 불과해.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김문수 씨는 계보가 없고 그 나머지는 다 계보라고는 지금 한동훈 계보 10명 있는 사람들 아니야. 뭐 개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보면. 그리고 똥당이 왜 그러냐면은 이 비겁하게 자기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뭔가 대통령 되겠다, 뭔가 권력을 쥐어보겠다라는 그런 욕망도 없는 애들이잖아. 꼭 누구 끌어와가지고 그게 맞아. 그 뒤에 숨어서 내 이것만 챙기지 뭐 이런 애들이 정치하는 애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 누구 뭐 얼굴마다로 내세우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똥당 얘기는 나오면 진짜 어디 뭐라 그럴까 비극적 종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좀 희망적인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럼 대안을 어떻게 해나갈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배신당. 이게 모든 게 자기들이 사사로운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김무성이랑 유승민이랑 짝짝꿍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한 어떤 그 권력을 자기들이 이제 뺏어내기 위해서 그 벌인 어떤 이 노략질, 모략질 여기서 시작된 그런 배신 행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온 거야. 노략질 참 맞는 말이네. 정 권력 노략질. 막 똥당 얘기는 거기까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이제 1호 법안. 1호 법안이 그 특검 3대 특검. 와 진짜 이게 쌀벌하더라 진짜. 이 상황 당황스럽게도 1호 법안이야 1호 법안. 그런데 6월 10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고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 3대 특검법 심의되고 의결되고 공보됐는데 그 6월 10일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윤석열 특권에 있던 다 지금까지 3대 특검에 반대했다는 윤석열 장관들이잖아.
근데 뭐 거기서 뭐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반대를 했니 뭐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거 말고 이재명도 자기가 페이스북에 그랬어. 내가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 3대 특검. 그래서 심의하고 의결을 공포했다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이 국무위원이라는 작자들이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대통령의 재가를 건의한 바로 그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물며 내란 특검법 자기들 수사 대상이야. 그래요. 맞아. 그 내란 특검법에. 근데 반대 안 해? 근데 이번에 앉아가지고 뭐 참 이번에 앉아가지고 진짜로 응? 뭐 그냥 통과된 거 아니야. 그냥 심의 뭐 의결 갖다 공포. 맡기면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똥당의 얘기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파라는 자들, 다 우파라는 자들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국무위원들, 뭐 이주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어느 게 소신이야 도대체? 특검 반대가 소신이야? 아니면 특검 찬성이 소신이야? 소신 없는 거지 뭐 그냥 윗사람 하라는 대로 하는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의제 딸랑거리는 거. 이게 자기 소신인 거지. 이게 자기 소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3대 특검이 이제 그 1호 법안으로 참 상징성이 있는 건데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이 이제 의결이 됐고 공포가 되면서 이제 그 특검들이 이제 다 임명이 됐어요. 이제 이로써 이제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등등등에서 이제 이런 사법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암약해 왔던 이제 그 정치꾼들이 이제 대거 이제 전면에 다시 이제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가 보면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뭔가 어떤 그 사법부에서 뭔가 활약하는 정치꾼들의 일당이 이제 일망타진될 정도로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라고 난 봐요. 박영수 특검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뭐 주진우, 그다음에 뭐 이복형, 뭐 등등등 죄다 드러났잖아. 특검 맞아. 그 밑에서 어떤 그 정치적으로 놀러온. 맞아. 한동훈. 그래서 자기들이 수사하고 했던 것들이 다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수사를 해왔는지 지금까지. 맞아.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양승태 대법관, 대법원장 뭐 전부 무죄되고. 그다음에 또 예컨대 이재수 기무사령 같은 경우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업무자 날짜가 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기들 어떤 삶을 살았어? 50억 클럽. 저 어떤 그 포항의 어떤 가짜 수단업자한테까지도 어떤 뭐 포르쉐 뺏어갖고 타고 뭐 명절마다 선물 챙기고 또 선물 주니까 자기 누구 또 알쓰내고 얘도 줘야지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애들 실체가 드러났잖아. 맞아. 근데 이번에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 어떤 실체가 드러날 거야. 이제 몇몇들 보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게 이재명 특검 사람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대상들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특검을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그 특검하는 사람들, 특검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 특검으로 등장하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 있느냐 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어떤 그 뭐 법원이나 등등등에서 암약하고 있던 좌권 우권 가리지 않고 어떤 그 정치꾼들 있죠. 정치꾼들 이제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지 이거지. 그냥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좌는 특검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모습 또 이제 실체로 이제 드러나는 그 거고. 모습에서 또 우는 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다 드러난다 이거죠. 아니야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박영수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박영수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 일당들이 어떤 놈들인 걸 알아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았잖아 우리가. 이제 실체를 봤잖아. 네. 그럼 이제 3대 특검을 통해 가지고 또 이 다른 반대편에 얘들이 어떤 제2의 박영수, 어떤 제2의 윤석열, 어떤 제2의 한동훈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될 거라 이제 이거지. 그렇겠네. 그런 면에서 아주 이 특검을 더군다나 이번에 120명이나 동원한대잖아. 검사들. 그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그 특검을 3대 특검을 함으로써 그 특검에 조인해가지고 특검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 좌파들의 좌의 그 특검
세력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 실체들이 이제 낱낱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제 이거죠. 어차피 뭐 3대 특검 이미 정해져 있잖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함께 최상병 특검은 국민의 힘이 앞장서가지고 하자고 했어야 될 일인 거야. 원래가. 왜 계엄이 이루어졌는지 권성동조차도 도대체 윤석열이 계엄 왜 했는지 모르겠대잖아. 참 우리는 우리 김문수부터 해가지고 우파들 있죠. 차명지 씨까지 해가지고 옛날에 다 태극기 들고 고생했던 사람들 있잖아. 트루스 포럼까지 왜 그 윤석열을 붙잡고 세상에 특검에 대해서 그 계엄에 대해서 옹호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거를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 정말 자기네들이 오물을 뒤집어 쓴 거야 같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윤석열이가 계엄을 한 거 그게 지금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진짜.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당화하고 그거를 옹호하려다 보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거야 태극기들이. 아유 참 딱해. 그리고 이 이태원 사건이나 이 최상병 사망 사건이나 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나 등등해서 윤석열이가 잘못한 가장 큰 거는 책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우파 보수로부터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윤석열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딱딱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에 맞는 책임. 딱딱 그래서 무슨 책임을 물었는데 다 밑에 실무자들은 다 잡혀 들어가고. 맞아. 위에서 사실상 그런 어떤 그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 이 시민의 어떤 그 목숨이 안타깝게 사라지고 또 어떤 그 대민지원에 나섰던 군 장병이 말이야 그 이 목숨을 잃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그래 맞아. 근데 그 책임으로부터 또 손 딱 놔버리고 그리고 또 최상병 사건에서 누구 책임지겠다라고 하니까 야 걔는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게 만든 것. 물론 나는 그 이 수사를 담당했다는 그 이 대령이라는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 그걸 지금 다루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것과 별건으로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지. 혹은 사단장은 책임을 지던가. 그런데 그 장병이 뿌리에 사고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미안하다는 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은 해야 되지만 사단장 책임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지금까지 그래 왔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난 그래도 최상병 그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뭐 알고 싶진 않지만 근데 그 특별재해법처럼 재난재해법처럼 공장에서 자기가 사고 나가지고 그건 자기가 한 건 알지만 어쨌든 사고 났으면은 사장을 감옥으로 쇠고랑을 찬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듯이 물론 관리적인 측면이나 그 윗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근데 그 장병들이나 그 밑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 실수 그런 거에 대해서 매번 장관을 갈아치우면 어떻게 해요? 도의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한 것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어떤 그 잡음들 있잖아. 그건 해병대 기강의 문제거든. 군 기강의 문제. 그럼 그 군 기강에 대한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지.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력을 갖추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의 전화 한 통화로 뭐 어떻게 조사를 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이 다 그 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체계 자체를 국방부 장관이라는 애도 좌주 그냥 방관하고 있고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가 방패막이가 되고 그러다 나서 결국은 호주 대사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붙잡혀 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 그렇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아니 왜 보수는 원래 책임이거든. 책임.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조직에서 생긴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잖아. 경찰청이 책임을 져야지 일단 행안부 장관이랑. 근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임시켰어 그 자리에서. 그거는 진짜 말 안 돼. 서울시장도 날렸어야 되는 건데. 서울시장 하여간 서울시장이 날아갔어야지. 그 엄청난 일 그냥 서울시 내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서울시장이 그냥 빤빤히 고개 들고 돌아다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1호 법안이 됐는데 1호 법안이 내란 특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통전화 공영방송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싶다 이거지. 이제 하나가 도대체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이놈들 정체는 뭐냐? 탄핵 반대냐? 아니, 특검 반대냐? 특검 찬성이냐? 알고 봤더니 권력자의 의지에 딸랑딸랑하는 놈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좌파의 어떤 그 정치꾼들, 이 이제 그 제2의 박영수, 뭐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동훈, 제2의 이복평 등등등등이 이제 쫙 이제 드러나게 된 거야. 우리 이제 그 특히나 특검이 3개나 되잖아. 그러니까. 응? 여기서 쫙 이제 갖춰질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망타진할 대상들이 이제 명단만 리스트를 작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120명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검찰은 이렇게 수사를 맡길 수가 없다며. 그리고 검찰을 해체한다며. 근데 이런 그 120명 메모특급 검사를 파견하면서 특검을 해. 이게 도대체 그럼 민주당의 어떤 수사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검찰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자기들 아무런 어떤 의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을 개혁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검찰이 나를 수사하고 나를 구속하려고 그러고 나를 기소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탄압한다라는 식으로 어떤 검찰을 공격해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방패막이 그였다는 거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120명 검사가 이제 3대 특검에 도입되잖아.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비꼬는 게 있다고. 이 살인의 추억이 왜 화성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느냐. 전두환 때 시위의 어떤 그 진압하기 위해서 전국의 경찰 병력들이 동원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화성 같은 데에서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소홀해가지고 전국의 120명 검사들을 끌어 모아서 3대 특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죄 지은 사람들은 누가 수사하고? 제2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 이제. 그건 이제 억측이겠지만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참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라는데 1호 특검 하는 걸 보면은 글쎄 이제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 특검을 3개를 한꺼번에 나오면 저렇게 검사력이 정말 저쪽으로 다 동원되면은 진짜 공백이 생기겠다. 이쪽 모든 수사력, 모든 정보력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120명의 검사만 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사 그치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검찰 그 검사가 그 자기가 지금 검찰 어느 그 검찰청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던 사건들은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지는 거야. 그러게. 그리고 그럼 다른 사람은 또 그 사건까지 또 맡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건들 발생하면 어떻게 배분하고 그럴 거야.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경찰, 검찰의 모든 정보력, 그치. 거기 그다음에 모든 수사력은 다 이쪽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어. 맞아. 120명만 상징적으로 파견 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검이면 사실상 실제 수사하고 있는 거는 검사들인 거잖아. 윤석열, 한동훈 다 검사들이었잖아. 박영수만 이미 검사했다가 이제 그만두고 특검이 된 사람이고, 실제 수단 다 이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 진짜 볼만하긴. 그 국힘당에서 막 뭐라 요새는 반대하는 소리를 막 찍찍찍찍 떠들고 있더라. 왜 떠들겠어? 한마디도 안 하고 옛날에는 문재인 때는 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문재인한테 딸랑딸랑 하더니 그 태극기만 그냥 죽어라 그냥 흔들고 태극기만 광장에 나와가지고 뭐 문재인 욕하고 이랬는데 자기네들은 다 그냥 문재인이랑 짝짝꿍 맞아가지고 잘 놀았잖아. 왜 떠들 수밖에 없냐면 자기들이 불려가잖아. 고소하더라니까. 내란 특검에 자기들 불려가지. 김건희 특검 하는데 얘네들은 이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수사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별건에 꼬리를 물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명태균이 뭐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국힘당에 있는 애들이 죽을 맛이 돼 있는 게 사실 고소하다니까요, 솔직히.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도대체 그 국무위원들 거기서 결사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최소한 저항을 해서. 맞아. 15일이 지나가지고 자동 공표되게끔. 아니 걔네들은 저항, 투쟁 이런 거라고는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이야. 국힘당의 애들이나 국무위원이나 이런 애들은 뭐 그러니까 뇌가 없어. 그냥 아바타는 아니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애들 있죠. 그냥 공무원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권력자가 대통령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국힘당에 있는 애들은 오로지 자기 이익에 관계되면 뭐 문재인이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국회의원 되고 또 자기 권력 누릴 수 있으면 김정은이 하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상관없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목에 칼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나와서 한눈 두 눈씩 막 떠들고 있더라. 그렇지. 어쨌든 이재명의 1호 법안이 이제 그 특검, 3개의 특검. 근데 명태균 특검은 왜 안 했을까요? 명태균 특검은 김건희 특검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나올 거다. 라고 이제 수사에 이제 들어갈 거고. 명태균 특검을 해가지고 잡을 게 이제 홍준표, 오세훈, 뭐 이제 등등등 요 정도인데 오세훈 이미 자체적으로 수사가 들어갔고 홍준표는 모르죠. 저 멀리 하와이에서까지 나를 잡아가지 말아주세요라고 계속 떠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사실 이제 뭐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첫 번째 인사, 국무총리 김민석, 국정원장 이종석. 뭐 오광수라는 민정수석은 뭐 이제 뭐 임명하자마자 이제 사표를 받는 걸로. 근데 뭐 오광수에 대해서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은 뭐 이미 뭐 잘린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똥당이 열심히 떠들고 있으니까 뭐 지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근데 김민석과 이종석 세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석으로 끝나네. 김민석은 반미, 이종석은 친북, 뭐 종북. 을 뭐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고 이제 분석인 것 같은데 우파 유튜버들이나 이제 뭐 똥당이나 뭐 등등등 뭐 조중동이나 등등등에서 뭐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이 85년도에 이 5월달에 이제 그 미국 문화원 정보농성 사건이 이제 벌어졌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때부터 이 시위 자체가 폭력성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돌과 화염병이 등장했고, 이렇게 이제 점거 농성. 몇 년도지? 이게 1985년. 1985년. 사실 이제 1983년, 4년 이제 학원 자율화가 이제 이 진행이 되면서 학원 내, 대학 내에 있었던 이제 정보 경찰 병력들이 철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 내는 사실상 이제 뭐 해방구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위나 어떤 이런 형태들이 점점점 이제 이 폭력성과 과격성을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근데 83년, 84년에 캠퍼스에 사법 경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학원 자율화가 이제 추진되면서 사법 경찰들이 이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1985년도에는 이미 다 철수가 됐고 84년부터 학원 자율화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83학 때는 사법경찰들이 꽤 있었지. 83년도에 있었지. 그래서 8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염병이라는 이제 이 시위의 어떤 그 도구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그냥 으쌰으쌰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스크럼 짜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체류탄 하고부터는 막 학생들이 막 그냥 폭력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먼저인지 어떤지 학생들이 먼저 그랬어. 돌과 화염병. 네. 그래서 이제 보도블록 자체를 다 들여서 깨는, 그래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대학가에 그러니까 이제 파손되지 않는 걸로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었고. 하여간 이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상징되는 게 일단 시위의 폭력, 시위의 과격성. 이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시위의 어떤 폭력성, 돌고 화염병의 폭력성. 이거 또 하나가 이제 반미. 이 반미라는 어떤 학생운동의 이념성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사회운동의 이념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이 미문화원 정거동 사건이에요.
이 정권농성 사건을 주도한 게 김민석이고 똥당의 함은경. 함은경. 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거를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민석 스스로도 이번에 인사청문회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 반미를 자기가 인정을 했다고. 그 당시에 어떤 시기 자체가. 근데 이 반미가 무엇에 대한 반미냐, 무엇을 계기로 한 반미냐면은 1980년 5월 광주야.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군을 동원해가지고 폭력적이고 무력적으로 탄압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저기 살인 사건까지 그 살상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게 배후에 미국 너희들이 있다. 그래서 이 1980년 5월에 어떤 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반미라는 이념성을 끄집어낸. 그래서 5월의 반미, 그러니까 5월 이른바 5월 정시라는 것에 반미라는 어떤 그 색채를 입힌 이 상징적 사건이 부산 미문화원 정권농성 사건이라고. 이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다음번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지난번에 5.18에 대해서 우리 운영자님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 5.18을 뭐 주도적으로 했다든지 간첩이 와서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닌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민주화 운동인데 이때 놀고 있는 그 국내에 있는 간첩들이나 또 북한 간첩들이 난파된 간첩들이 그쪽에서 장이 섰는데 가가지고 개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5.18이 끝나고 반미가 뒤에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의 하나 그게 또 주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반미를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주제로 끄집어내게 된 과정, 그 과정에 나는 북한의 어떤 공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사파들이나 안 그러면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주의 운동자들이 그거를 북한에서 뭐 사주를 했던, 북한과 협의를 했던, 북한과 뭐 의논을 했던 해서 그거를 반미, 북한에서는 자꾸 계속 반미, 미제국주의자들이니까 그거를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북한에서 참여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그 생각이고 추론이고, 그래서 북한도 분명히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 걔들 그 대남 전선 뭐해서 뭐 그런 거 안 하고 뭐 하겠어. 분명히 이제 했을 텐데, 그런데 당시에 이 학생운동이든 아니면 사회운동이든 어떤 그 조직의 어떤 이념적 성향, 1985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주사파는 없었어요. 그리고 김민석이라든가 함은경은 주사파는 아니야. 그치, 주사파는 아닌지, 주사파는 아니지만 그 세력들이 나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게, 잠깐만 길을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 4.19 때도 제가 보면은 이승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승만을 끌어낸 게 그 뭐 부정선거도 있지만, 나는 어떤 모든 그 변곡점에 우리가 그 우파 박정희부터 해서 그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세력들을 이 꼬꾸라지는 그 상황에 항상 나는 북한에 그게 있다고 봐요. 당연히 있지. 걔네들이 그걸 없겠어요? 그게 없으면 걔네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전선부 애들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한테 이미 맞아 죽었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민도청 가점 사건에서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것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그거는 두 개는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얘기합시다. 근데 지령이 있어서 움직이는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지령이라는 게 이미 지령을 안 내려도 그 세력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50% 만약에 그 역할이 있었다 치면 상당히 많은 그 여기 있는 사람 세력들이 이미 작용화돼 있고 이미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면 그게 북한의 지령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사람 북한의 그런 개인만 아니었으면 사태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지. 우리나라에 이 주사파를 자기가 이제 그 주체사상파라는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혁명 조직,
이걸 이제 이 자기들의 어떤 그 태도라고 누구든 인정하는 김영환 씨. 응. 북한도 갔다 왔잖아요, 그 사람은. 돈도 받아오고. 이 사건 이후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북한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부가 있는데 걔네들 하는 일이 사건건 남한의 쪽에 어떤 그 시위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저기 뭐 반미 어떤 그 반제국주의 그다음에 뭐 친북 친중 이거를 선전선동하고 조직하는데 특화된 애들이 당연히 4.19 때도 그렇고 1980년 5월에도 그렇고 또 이때도 그렇고 개입하지 안 오겠어? 자기들하고 노력하지 않았겠어? 그렇지만 그것과 얘네들의 그런 지령과 지시와 조직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미 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어떤 그 무장 어떤 그 폭력적인 투쟁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구분해 놓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거는 나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우파들이 짜겨져 있거든요. 우파들이 짜겨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파들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북한의 이제 그 1980년 5월이 북한군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북한군 간첩들이 내려와서 일으키는 소요이고 일으킨 폭동이다. 그러면서 사진들까지 다 제시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김대중이 하고 결탁해가지고 김대중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다 이루어진 일들이고 뭐지 우리 이용원 교수도 뭐 그런 얘기하고 오잖아. 이용원 교수까지 김대중의 어떤 뭐 민중주의 뭐 이거 입각해가지고 이용원 교수가 그러더라니까. 다 그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다 그 자체는 거짓말이고 그 자체는 다 사기야.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니 난 이건 분명히 우파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정선거 얘기랑 똑같은 일이야. 아 부정선거는 아니지. 똑같은 일이라니까. 맞아.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오네요. 부정선거는 엉터리거든 내가 봤을 때. 아니 선거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선거 관리를 터무니없이 엉망으로 하느냐 이거는 지적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과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건 틀린 거라고. 그래, 마찬가지거든. 북한의 대남전선 뭐 통일전략본부에서 이런 어떤 이렇게 해라라고 그 수도 없이 떠들고 수도 없이 선동하고 선전하고 조직하고 뭐 간첩들 내보내가지고 그 공작금 줘가지고 뭐 일을 하고 하는 건 사실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라든가 혹은 이 미문화원을 점거농성하는 과정이라든가 혹은 뭐 살구혁명 당시라든가 이것들이 북한의 지령과 지시에 의해 가지고 남한에 파견되어 있고 또 남한에서 북한의 어떤 사상적으로 전향한 공작원들이 자생적 간첩들도 있고 난파된 간첩들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벌인 일이다라는 거랑 틀리다라는 거지. 난 그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시위 문화가 이제 그 폭력성을 띠게 된 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제 1980년 5월에 어떤 그 반미 정신, 반미를 이제 그 각자 그 뒤집어 씌운 이런 어떤 그 반미라는 어떤 그 이념으로서의 그 반미라는 상징성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자체도 스스로 그걸 인정을 했고 1980년 그러니까 광주 미문화원 사건은 광주 학살의 어떤 그 원흉, 이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일이었다. 라고 자기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계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이랑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냐고 뭐 자화자찬도 했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자기가 하버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고 미국 변호사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얘네들의 프레임잖아 좌파들의. 너 반미주의자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난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난 미국 변호사야. 그런데 지금 하버드가 좌파의 온상이라고 트럼프가 공격하고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 전 세계 테러리스트 중에 미국 변호사가 한둘이야. 그래. 근데 어쨌든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이종석이라는 사람은 이 김일성 바로 알기 이가 자기 논문 주제예요. 아이고 웬일이야. 박사학위 논문 주제. 헐. 그런데 이것도 헐 뭐 그럴 만한 일은 아니야.
사실 우리가 중학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김일성은 가짜라고 그랬다.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 배웠어요. 뭐 김성주고 김성주고 김일성이라는 유명한 어떤 그 항일 장군이 있었는데 음, 그 사람 이름을 자기가 그 네. 도용해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소련에 내세운 뭐 어떤 거 허수아비, 되래. 그러니까 괴뢰 음.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 김일성이 그 김일성이다. 이 김성주가 그 김일성이다. 라는 거를 사료를 통해 가지고 사료를 통해서 연구해가지고 그걸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야. 뭐 당시에는 어떤 이 전부 다 이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가명을 썼거든. 그러니까 김성주라는 사람은 김일성은 가명을 썼다. 이건 이제 그런 김일성 연구를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연구할 게 없어.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친북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이 김민석과 이종석으로 상징되는 586 권력, 예, 어떤 이념적으로 이제 투항했고, 그래서 김민석과 이종석을 이제 끌어다 썼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파 유튜버들 일반적인 어떤 분석인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이 김민석과 이종석은 지금 586 권력의 주변부야. 그렇지. 누가 김민석이 지금 586 권력의 중심부라고 생각하겠어? 맞아. 586 권력의 중심부는 임종석이야. 그래, 맞아. 내가 보다 임종석인 것 같아. 이게 진짜 새빨개 주사파. 그리고 걔는 걸쭉한 사람이야. 보내줘야 돼. 그리고 조국이고. 조국은 친북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586 권력이라고 저게 친북이라고 얘기 안 그래, 했죠. 맞아요. 586 맞아요. 586 둘이야. 586이라는 집단, 맞아, 586이라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이제 지배 권력이 됐는데, 그 지배 권력이 된 586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조국이랑 임종석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586, 이게 조국이라는 자는 이 586이라는 걸 팔아서 자기가 586이라는 걸 팔아가지고 자기가 일정한 어떤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물론 이제 부는 그 아버지의 어떤 이 학원을 이제 아직까지도 그 돈도 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학원을 통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얻은 부를 자식들에게까지 세습하겠다. 그래서 입시 부정을 저지르고. 그런 걸로 상징되는 어떤 어떤 586의 어떤 더러운 면을 상징하는 게 조국이고, 탐욕의 586. 탐욕. 그다음에 어떤 586의 이념성. 그 젊어서 내세운 주사파, 어떤 그 종북, 친북, 이거를 가지고 수십 년을 먹고 살아온 상징성이 임종석이란 말이에요. 맞네. 근데 김민석은 이런 586의 어떤 이 중심부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사실은 김민석이가 586의 상징이었지. 일종의 586의 아이돌이었지, 아이돌. 맞아, 아이돌이었지 그때는. 그러니까 어떤 김대중에서 제일 처음 그 발탁이 됐고, 그 최연소 국회의원도 됐고. 인물 되고 말 주변도 좋고. 우리 옛날에는 뭐 김민석이 한동안 진짜 아이돌이었잖아요. 젊고. 그런데 그런 김민석이가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그러게. 정몽준이한테 갔어. 정몽준이한테 가고 뭐 이렇게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계속 그 다음부터는 그 계열에서 맞아. 밀려났다고. 요즘은 국무총리 밀려나가지고 있다가 지금 사실 그로부터 뭐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맞아. 다시 지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이 딸랑딸랑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번 대표랑 최고위원 선거 때도 왜 김민석 이렇게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더라고. 이재명이가 그 자기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방송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 그런 김민석이잖아.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김민석은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586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얼굴마담으로 자기가 갖다 쓴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민석이 어떤 건 반미, 이걸 높게 평가해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다음에 이종석 같은 경우에는 이종석 씨 자체도 마찬가지거든. 이종석 씨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그 뒤로 이 문재인이 이제 집권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어떤 그 대북 정책이라든가
혹은 이제 문재인의 어떤 이 저기 뭐지 이 김정은과의 어떤 이 브로맨스를 쌓는 과정. 김정일. 아 김정일. 김정은이지.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김정일이죠. 그 위에는 김정은 위에는. 아니 문재인이 말이야 문재인. 문재인은 김정은이죠. 문재인이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종석 씨가 무슨 특별한 개입을 했다라든가 그런 거는 보여지지 않아요. 뭐 서훈이나 이제 이런 집단들, 또 김현철, 뭐 통일부 장관했던 이런 집단들이 이제 대거 이제 등장하면서 어떤 이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이제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개입을 했지. 이종석 씨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안 보였거든. 근데 이종석 씨를 이 통일부 장관 아니 국정원장에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걸 보면은 무엇인가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종석 너한테 인맥 있지 않겠냐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박지원이 한 것처럼? 김정은이한테 음. 삶은 소대가리 앙천 대설이라고 이제 조롱거리 된 다음에 박지원을 국정원에 임명하잖아. 그러니까 뭐 박지원이 그때 대북 송금, 그러니까 이 금강성강 하면서 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개입했고 그러면서 갖고 있는 인맥들이 있거든. 자기들은 막 인맥들 엄청 떠들었을 거 아니야. 야, 그거 통해서 좀 해봐. 북한에 좀 해봐. 어? 그러니까 국정원을 이런 식으로 어떤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아유, 세상에. 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직으로 국정원을 저까지 내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내통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이제 썼다라는데 이제 문재인이가 박지원을 쓴 거고 이재명 씨도 이종석 씨를 갖다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김민석으로부터 어떤 반미를 이종석으로부터 어떤 침묵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 과잉된 반응이라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은 김민석은 반미 안 할 거거든. 그 이종석도 침묵 안 할 거야.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뭐 되기가 지금. 이게 이재명의 첫 인사가 하는. 김민석이는 반미는 안 할 것 같아. 그런 함이라고 봐요. 이 김민석이는 이미 자기는 이쪽에 있으면서 이 친미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아. 자식이 뭐지 외국에 뭐 미국에 대학 다닌다면서. 애들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미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있는 게 김민석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종석 씨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노무현 때 맺었던 그 네트워킹이라는 것도 이종석이란 개인의 어떤 친분이 아니라 이종석을 북한에 높게 평가했던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모든 자기 어떤 학위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받았던 이 평가가 노동신문을 외운다고 했었다고. 아이고.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으면. 아유, 웬일이야. 그러니까 순전히 요즘 유행하는 내재적 접근법 있잖아. 유시민이가 내재적 접근법으로 어떤 선란의 여사를 들여다보니까라고 하는 그래 뭐 내재적 어쩌고 그런 소리. 그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방법론으로 자기를 북한을 들여다본 최초의 인사가 이종석이란 말이야. 물론 최초의 인사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방법으로 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성균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 이종석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 내재적 접근법 완전 궤변이야 궤변. 궤변이지 그런 접근법이 어디 있어. 아휴. 근데 그걸 박사 또 주나? 아 박사를 주냐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오로지 어떤 그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쓰여진 최초의 김일성 연구거든. 그러니까 그건 학위 논문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좌우를 떠나가지고 순전히 어떤 그 방법론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쨌든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북한과 지금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아니거든. 이종석만 하더라도 김정일과의 관계였잖아. 그렇지. 김정일이 들어선 시절에 북한과 무슨 관계가 있었겠어. 그 뒤로는 계속 세종연구에서 그냥 뭐 연구만 했고 뭐 제대로 된 어떤 논문 연구 실적 또 그렇게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다 쓸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야 지금. 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골라서 한 게 김민석과 이종석이야. 근데 이거를 뭐 반미 친북 그래가지고 김민석과 이종석을 들여다보고 그걸 어떤 공격의 타겟으로 삼는다. 이거는 나는 이 잘못된 이 공격의 그 방법이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인사가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첫 번째 인사가 났는데 인사를 제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 추천제라는 걸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국민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문을 열겠다. 그래서 뭐 국민이 직접 뭐 장차관 등의 어떤 고위 공무원 추천하는 국민 추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국회의원, 국무 장관들 있죠. 국민 투표하자. 국민 투표하지 뭐. 뭐 국민 할 게 아니라 국민한테 추천해라. 뭐 국민한테 해라고 다 해놓고 그럼 추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뽑는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문제지. 그게.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추천 국민을 위한 국민 얘기는 다 해놓고 추천은 그러면 국민이 뭐 ARS로 뭐 찍기 자기네들이 그럼 국민의 추천인단이 추천한 사람이 10명으로 압축시키든지 5명 압축시켰어. 그래가지고 근데 국민들이 추천한 사람을 그래서 그럼 5명으로 다시 국민들이 ARS로 뭐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그러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추천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어. 국민 추천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뽑는데 자기네끼리 밀실해서 뽑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팔아먹고 거는 있어. 국민 추천제도를 처음 도입한 거는 노무현 때야. 노무현 때 한 2년 했었고 그 다음에 국민 추천제도를 상시적으로 만든 사람이 박근혜예요. 그래? 나 그거 처음 듣는 얘긴데.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 추천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국민 지금처럼 장관 차관을 우리가 지금부터 뽑을 테니까 국민 여러분 추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박근혜 때 국민 추천제는 뭐냐면은 이 국민 추천을 상시적으로 운영했다고. 그러면서 이 일종의 어떤 그 인재풀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리크루트 회사에서 어떤 이 사람들 이렇게 이제 취업하듯이. 그치.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인재 풀에 인재 데이터가 있었지. 국민으로부터 추천받는 사람들을 추천 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해보고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은 이렇게 그 인재 풀에 놓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거를 박근혜 때 상시 제대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런 어떤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정책이라는 게 이런 어떤 그 상시적인 국민 추천 제도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은 공무원들은 업무 평가를 강화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낮은 사람 저성과자 퇴출시키는 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민간 경력자 채용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순환보직 뭐 1년 2년 한 번씩 순환보직 하는 거 제한해가지고 전문성 갖추게 하고 이런 어떤 그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만든 게 국민추천제도거든. 이게 박근혜 국민추천제도야. 그런데 이재명의 국민추천제는 이게 근데 이런 제도들이 기존에 있었던 건 문재인 제도가 없애버렸거든. 그 문재인은 다 자기가 아는 사람을 갖다 썼잖아. 문재인은 진짜 인사 끝내주게 했지 뭐. 진짜 자기 뭐. 에휴. 그러니까 박근혜가 상시화했던 그러니까 제도화시켰던 인사 어떤 시스템을 그 중에 국민추천제도라는 것만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이번에 할게요 라고 한 게 이제 이재명의 국민추천제도라고. 근데 이 국민추천을 우리 그 말씀하셨지만 부은영자께서도 이 이재명이가 얘기한 10일부터 16일까지인가 17일까지인가 뭐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이렇게 그 추천을 받는다고 했다고. 그럼 뭐야 이렇게 해서 국민 추천을 받았어. 그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럼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 가장 추천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1등이지. 그러니까 막 국민투표 한다는 뜻으로.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내 추천을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 근데 추천. BTS 이런 거 추천. 김어준이겠지. 김어준. 오마이갓. 또 이거 등등등등 해가지고 또 아니면은 누구야 그 이승환. 맞아. 문화관광부 장관에 이승환을 추천하는 거. 맞아. 가장 많이 추천을 받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국민추천제도의 본래적인 어떤 시스템 도입의 취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요. 국민추천제라고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나와 있어요? 이야기한 건 없잖아. 추천을 받아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추천을 받잖아. 10만 건이 벌써 넘었대는데 한 명 한 명 검토도 못하지. 불가능하지 사실상.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기준을 걸러졌는지
불투명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만 이거 팔아먹는 거라니까. 국민을 팔아서 추천을 받아놓고 어, 밀실 인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밀실 행정. 어, 응? 그러니까. 그 10만 명, 뭐 몇십만 명이 됐든 받은 거 어. 다 까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됐고 누구는 어. 누구에서 부적격으로 됐고 어. 다 어. 공개를 해야지. 그렇지, 공개를 어. 해야지. 국민 추천 받았으면 공개를 하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그 추천자가 높은 순위로 뽑는다라는 것은 어. 사실은 어떤 자리를 가장 잘 해낼 사람을 뽑는 게 아닌 거잖아. 그렇지, 인기 투표지. 뭐. 인기 투표니까. 응, 그러니까 국민 추천제도는 성공한다잖아. 응. 국민 추천제도가 성공한다면 그 인사는 실패하는 거야. 진짜네. 그 자리를 잘 해낼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가장 인기가 높은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치?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누가 걸러졌는지에 대한 것도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밀실 인사이고. 그러니까 실패가 예정된 정책이거든.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결정적인 게 뭐냐? 누구를 장관을 임명해서 그래가지고 응, 그랬는데 얘가 보니까 영 개판이야. 응. 그러면 뭐 이랬어? 국민 책임이네. 국민의 책임이지. 야, 니들이 추천해가지고 내가 썼는데 그쪽 제대로 넣으면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국민 추천제도야. 참 쉽죠이. 또 웃긴 건 뭐냐면은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가지고 장차관 임명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응, 기재부 1차관, 2차관, 응, 외교부 1차관, 2차관, 응,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임명했어. 응, 얘들은 왜 국민 추천 안 받아? 응. 그러니까 이거 뭔가 저 인사가 이게 이 김민석도 그렇고 이종석도 그렇고 이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 문 연다고 그래놓고 한 국민추천제도도 그렇고 보면은 되게 어설프다. 고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하겠다면 왜 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발표부터 하고 인사추천 이제 뭐 인사 혁신에 홈포를 빼지 말고 그러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설프다는 것에 100% 이게 가장 대표적 드러난 사건이 이재명의 시계예요. 이재명 시계. 왜? 시기가 뭐가 문제인데요, 시기가? 아니 대통령이랑 집권당인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 응, 그래가지고 그 저녁 자리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다음 날에 응, 그 자리에 있었던 최고위원이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알려졌어. 응. 그런데 그렇게 알려진 내용이 대통령실은 잘못했다, 응, 틀렸다 응. 이렇게 얘기됐어. 이거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벌어질 수가 없는 그치, 일이지. 맞아. 그게 이재명 시계거든. 응,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응, 이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언론의 일부만 보도되면서 오해가 생긴 듯 해가지고 바로잡는다라고 응, 이재명이가 페이스북에 글까지 썼어. 응, 근데 이게 언론의 일부만 보도된 게 아니야. 응, 언론에 인터뷰한 거야. 응, 이재명 시계거든. 시계 안 만들겠다는다 대통령이가. 응, 응.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전현인가 하는 게 걔가 대통령이랑 얘기하다가 전현이가 한 거예요? 전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은 응, 워낙 뭐 이놈 저놈들 뭐 이 개수욕장인가 개수영장인가 뭔가 또 이놈 저놈들 다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내 기억으로는 전현이었어. 응,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시계를 안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응, 응.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니야 그거는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거야. 우리 시계 만들어. 근데 이게 그랬다는 거야. 이재명이 뭐 누가 보니까 야, 시계 꼭 필요한가요? 라고 이재명이 거기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뭐 시계는 뭐 언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시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시계 안 만든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직접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거는 잘못된 거다. 오해가 생길 때도 바로 잡고 잔다. 나 시계 만든다. 되게 웃긴다. 코미디 같아. 그 권위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네. 권위가 없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뉴스라는 거야 뉴스. 아니 대통령이랑 집권당의 최고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어떤 그 외교 정책은 어떻게 거기서 논의가 됐고 뭐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하고 이거가 뉴스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시계 안 만든대요. 이게 뉴스거리가 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 시계 만들어요. 얘네들의 실체는 뭐 자기네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자기네들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웃긴 거 이게 해프닝이지 해프닝. 둘이서 차라리 윤석열이서 술이라도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뭐 서로 간에 이
저기 뭐야 그 폭탄주가 얼마나 돌았고 뭐 그래서 아 내가 말이야 뭐 그래서 문재인이가 뭐 윤석열이가 혼자 59번 떠들고 나머지 내내 그러면 술 먹고 그런 뉴스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전날 누구랑 술 먹었지 뉴스도 안 나오잖아. 한동훈이랑 뭐탁그 저기 직군에 앉아가지고 코카콜라 하나 주고 말이야. 아니면 또 뭐 김건희가 뭐 한동훈 소고기 좋아한대 그래서 소고기 구워 먹이고 말이야. 어? 그랬다는 뉴스거리만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했으면 시계 만들었다는 거 시계를 만드니 안 만드니까 아주 거기서 치열하게 그런 큰 논의를 참 웃긴 일이지. 근데 이런 해프닝으로 만든 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시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그랬단 말이야 시계가. 근데 이 시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졌대. 만들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졌으니까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 아니 선물이라는 게 받는 사람이 자랑스러워야지. 주는 사람이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운 거야? 선물이? 아 그리고 생각해봐봐. 어? 시계가 자랑스럽다고 한다는 건 두 가지잖아. 둘 중에 하나거든. 자기가 자랑스럽다는 얘기. 시계가 그만큼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나한테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주는 사람이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면 윤석열도 시계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게 시계가 한 3, 4만 원 하거든 제작가가. 근데 그 한정된 수량만 만드니까 이거 고가로 팔리잖아. 그래서 막 뭐지 이 당근에 이래서 팔리는 거 아니야. 뭐 40만 원까지 했었어 윤석열 시계도. 근데 이재명 시계가 나중에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될 것이냐, 어? 라는 것은 순전히 자기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가 말이 아니고 이 선물을 시계를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자랑스러우실 수 있게끔 내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퇴임하면 존경받는 시민이 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선물을 주는 걸 너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이 선물은 자랑스러운 선물이야. 이게 기본적인 인식이야 인식. 이게 하나 해프닝이고 두 번째 해프닝은 뭐냐면은 디지털 굿즈를 제작하게 되는 거야. 그냥 시계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뭐 이런 이 전자시계나 이런데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휴대폰에 이런데 이제 뭐 바탕화면에 이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응원봉 같은 거 있잖아. 이런 어떤 팬덤의 상징. 근데 일종의 이제 굿즈 갖고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다운로드 수치 이게 이제 뉴스거리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뭐 다운로드 받았니 안 받았니 가지고 편가르기 나오겠지. 또 자기들끼리는 일종의 어떤 그 완장 있잖아 완장. 완장의 역할로 이런 시계 어떤 그걸 디지털 굿즈로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는 이 시계 이미지를 또 그런 완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는 시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던 거야. 그 시계 디지털 뭐 다운로드를 받는다고요? 시계면 시계지 거기 무슨 기능을 넣어가지고? 아니 이제 그 디지털 굿즈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디지털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야. 그 물건을 내가 다운로드 받는 거야.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전자 뭐 어떤 그 스마트워치라든가 혹은 이제 뭐 휴대폰 내 어떤 그 배경화면 이런 거 사용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그 다운로드 내 완장 맞네. 그러니까 나 태극 뭐 붙이듯이 붙여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재명 지지 나는 권력 편이야. 그거를 나 이런 사람이야. 아휴. 근데 이 시계라고 관련해 가지고 이 인사와 지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 같은 인사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그 또 이 시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딱 연관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했어요. 이번에 이재명이 정부에서 용산에서 이제 다시 청와대로 대통령실 옮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을 맡을 청와대 이전 관리 TF라는 걸 만들면서 이 관리 비서관이라는 제도를 신설한다네. 그래서 그 관리 비서관에 이정도라는 사람을 임명을 한대요. 난 이정도라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기재부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국장급 자리까지 오른 이제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정도라는 사람을 임명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
열심히 빨아주는 거. 그때 뭐 열심히 빨고 들어보니까 빨아주는 게 하면서 서울 경제 거긴가 나 그 잠깐 보다가 있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뭐 쇼트 제목 보니까 단 뭐 몇 초 체코랑 원전한 거 있잖아. 단 몇 초의 통화로 뭐 원전 확정 막 하면서 서울 TV 서울 경제 아 진짜 제목 몰라 하여간 뭐 중앙일보도 뭐 열심히 뭐 이재명 그는 누구인가 하면서 뭐 맞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또 그 이재명의 어떤 그 사람들 해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한 1, 2년 지나면은 그 이재명의 눈과 귀를 가린 어떤 그 성남파 뭐 이렇게 해서 또 보나마나 또 기사 제목 그렇게 나갈 거거든. 딸랑딸랑 하고 있더라고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제 이 정도라는 사람 나는 그 모르겠고 이 사람 뭐 괜찮은 사람이겠지. 이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임명하니까 이제 딱 뭐 어떤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의 과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 이 사람이 총무비서관이었대. 문재인 시절에 총무비서관, 그러니까 돈 다루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제 그 이 깐깐한 예산 관리로 여러 차례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이런 사람 이제 썼다 이거야. 그 대표적인 게 이니시계래, 이니시계. 문재인이 시계. 그래서 시계 관련된 사례를 얘기했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들이 시계 좀 구해달라고. 근데 이 정도라는 총무비서관이 시계 만드는 돈 드니까 엄격하게 뭐 숫자 제한해가지고 안 푸니까 임종석이가 야 내가 그러면 비서실장으로서 직을 권해 구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정도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야 좀 시계 좀 줘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대 이정도 비서관이. 그러니까 이 답례품 지급 기준에 있는데 청와대 직원들은 답례품 지급 기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 깐깐하다. 이런 어떤 그 일화, 뭐 전설 같은 일화들인지 막 하면서 기사를 써요. 그렇지, 또 소설을 쓰지 막. 영화를 만들지, 영화를 만들어. 박수현 있잖아. 그 청와대 이제 그 문재인 때 국민소통수석 해가지고 뭐 이제 대변인하고 했던 사람. 그 이제 반포의 아파트 있고 또 청주 아파트 있는데. 맞아. 뒤에 어떤 것을 밝힐 수 있어. 어떤 사람. 이 사람도 출입 기자들이 이제 시계 좀 달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이 시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문재인한테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이 정도 비서관을 불렀나 보지. 불러가지고 시계 필요하다는데 좀 만들 주지 그러니까 이 정도가 그 앞에서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안 됩니다 그랬대. 뭐야 대통령이 시계 주라는데 안 됩니다 그래.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야 내 시계 좀 더 주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바로 안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박수현도 꼼꼼하고 예리한 분이래. 이런 꼼꼼하고 예리한 분, 일화는 이니시계와 관련된 꼼꼼하고 예리한 분을 이번에 관리비서관 임명했다는 거야. 총무비서관이 됐다는 거야. 문재인 시절에 이 사람이. 근데 문제가 뭔데요? 뭐 해석하기 따라서 좋게 언론에서 좋게 쓰면 좋은 거고 똑같은 사람을 뭐 저기 대통령의 그것도 거부하고 뭐 나쁘게 쓰면. 사람은 똑같은데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있잖아요. 내가 그 조선을 증오하는 게 그래서 증오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우리나라 언론이 썩은 게 필요가 없는 게 똑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저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첫째. 그리고 둘째 더 심각한 거는 팩트 있잖아요. 팩트를 왜곡하는 거야. 걔네들은 하다못해 태극기 집회 안 그러면 촛불 집회 이렇게 하면은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고 그때 박근혜 때도 정확하게 그 두 개를 비교해줘야 되는데 아예 태극기 집회 7년간에 이번에 우종창 아저씨가 7년간 태극기 집회 영화를 만들었더라. 박근혜 때 막 그 반대 집회 하는데도 언론에 나온 게 이제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를 안 하고 똑같은 내용을 자기네 해석을 가지고 그냥 유리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언론은 뭐 조선일보 특히도 이번에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완전 거짓말 공작소야 조선일보는. 그래서 저 보은양자님께서 너는 그래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뭘 라고 이제 싶은데요? 따지고 싶은데 네. 따주시는데 네. 문재인이 5년 동안 김정숙이 180벌의 옷을 만들었대잖아. 여기 들어간 특활비나 어떤 그 정부 예산이 지금 알려진 것만 4억 원. 그 중에 경찰이 수사로 밝혀진 것만 1억 원이래. 그리고 관봉권 있어, 관봉권. 그 관봉권 있지. 한국은행 띠지 누른 거. 이 관봉권으로
돈 산 것만 옷 산 게 최소한 드러난 게만 1,200만 원이래. 이 돈 누가 관리하는데? 걔가 하는 거잖아. 총무비서관이 시리즈에서 하는 거잖아. 세상에 웬일이야. 아니 이 정도라는 사람이 나는 모르겠어. 이 정도라는 사람 모르게 그 밑에 애들이 돈 이렇게 썼을 수도 있지. 이 정도라는 사람이 관방권 집에서 이걸로 옷 사세요 라고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 했겠지. 이러저러하게 타냈겠지. 이거 통제 못한 사람이야. 총무비서관실에서 근데 지금 무슨 시계 한두 개 시계는 안 되고 시계 안 된다고 해서 깐깐한 사람이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그의 과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뭐 임종석이 일화가 나오고 박수현이 일화가 나오고 이런 사람을 관리비서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청와대 이제 용산으로 다시 용산의 청와대로 옮기는 걸 이제 TF 만들었으니까 국가에서는 한 푼도 어떤 거 허투루 없이 잘 쓰여질 것이다라고 포장하려고 만들고 얘네들이 만들어내고 그것도 언론에서 받아 써가지고 이런 어떤 일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과거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개뿔 총무비서관실에서 총무비서관이 있으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었던 총무비서관실에서 김정숙 옷 사라고 4억 원이 쓰이고 관봉권들이 나간 게 얼마고 이거 담당했던 사람이 이 정도야. 어머. 그에 대한 얘기는 왜 아무도 하는 사람들이 없냐고. 진짜네. 분노한다 이거지. 진짜 분노한다. 이게 이재명 1주차 벌어진 일인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을 오늘 이제 1주차 뉴스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가. 물가. 근데 지금 부동산 서울에 또 막 부동산 오른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또 2주차 해가지고 또 뭐 이러저러한 정책을 펴겠지. 부동산 지금 또 막 그 서울에 오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이재명, 문재인.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은 아예 물가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재명, 이명박, 윤석열. 근데 공통점이 있어. 왜? 라면 갖고 시비 거는 거. 원래 옛날에도 그랬었나? 이재명이가 이제 물가 안정 얘기하면서 라면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이 이제 2008년에 이명박 때 이제 농심이 당시 이제 신라면 가격을 650원에 750원을 올렸어. 그러니까 농심이 이제 항상 앞장서잖아. 라면 제일 많이 파니까. 그러니까 라면 이제 사게 이 오뚜기니 뭐 이제 삼양이니 등등 해가지고 일제히 값을 10% 올렸다.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열받은 거지. 이명박이 그렇지 않아서 물가 관리한다고 말이야. 물가에 얼마나 많이 신경 썼어. 자기 경제 뭐 좀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무슨 사과는 어느 부가 책임지고 뭐 이것까지 막 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명박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도 배추값이 올라가니까 어느 날 나와가지고 양배추로 김치를 담가 먹어라. 기억난다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날 가락동 농산물센터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보다 배추 한 포기보다 양배추 한 포기 값이 더 비쌌어. 현실 몰라. 그러면서 아무튼 물가 잡으러 그렇게 통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걸 해서 다시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날 때 얘기를 뭐 하겠지만은 당시 그 농담을 그런 얘기를 당시 기재부 물가 관련 담당자가 이름이 2억 원이었어. 그래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뛰고 있다고 누가 농담으로 했는데 그때 2억 원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도 자기 형이 물가 관리를 담당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왜요? 그때 형 이름은 2조 원이래.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당시 언론에서 가십으로 많이 다뤘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아마 또 2억 원 씨가 또 무슨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래 공정거래가 담합 주사에 착수했지. 그래가지고 1천억 원 니들 담합해가지고 가격 올렸다고 해가지고 1천억 과정은 부과했어. 1천억? 1천억 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불복 소송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2015년에 대법원에서 과징금 무효.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진짜. 어떻게 과징금 이명박이 엄청난 허튼 짓 했네. 그리고 윤석열 때도 라면 값이 이제 막 올라갔단 말이야. 농심 신라면을 95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올렸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밀가루 값은 50% 내렸는데 니들 막 라면 값은 올리면 되겠냐. 역시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담합조사에 나섰지. 그러니까 이번엔 농심이 꼬리를 내렸어. 그래갖고 이제 1,000원으로 올린 거를 다시 950원으로 원래대로 이제 돌려놨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랑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 이번에 비상경제 비상경제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는 거냐.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얘기한 게 그거죠. 라면 한 개 2,000원이 넘는다면서요. 이제부터 이제 뭐가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설지 이제 어떨지 모르지.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라면이 이게 언제부터 원래가 짜장면이었는데 라면이 언제부터 이 이제 그 물가 관리의 타겟 품목이 됐단 말이야. 근데 왜 라면이 물가 관리의 타겟 품목을 삼겠어? 제일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서민 음식이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라면 서민 음식이라고 사실 볼 수 있나? 라면 제일 많이 먹죠 그래도. 라면은 한 사람당 1인당 1년에 70개씩은 먹는데. 근데 라면이 2,000원을 넘는 라면은 뭔가 어떤 거 계속 뭘 특화시켜주고 어떤 거는 4,000원, 5,000원 넘는 라면도 있대. 어머 웬일이야. 근데 그거는 그거를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고 먹을 건 없고 돈은 없고 그래서 그 4,000원, 5,000원 라면 사 먹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 그치. 문재인 때 뭐 그 짜파게티였어 뭐였어? 아 그지. 그 목살 넣은 목 등심 넣어가지고 짜파게티, 짜파구리. 짜파구리인가 뭔가 뭐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봉준호랑. 봉준호랑 해가지고 그게 뭐 나온다 해가지고 김정숙이가 말이야. 친히 중국 이정복 셰프였나 누구였나 중국인 셰프랑 같이 해가지고 말이야. 그걸 넣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서 목심을 넣은 그렇게 먹으니까 뭐 10,000원, 20,000원 되는 거지. 여전히 라면값은 지금 신라면이 여전히 지금 1,000원인가 그래. 하나 먹고 그러는데. 우리 예전 1,000원인가? 2,000원이라고 그러네요. 아니, 2,000원짜리 라면 다른 라면이 있는 거야. 뭐 웬일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라면이 2,000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우리가 어느 방송국에서 5개들이 사니까 얼마인지 몰라. 어느 방송국에서 이제 라면값이 2,000원이 넘는다라는데 2,000원이 넘는 라면도 있대. 그런데 몇 천 원 2,000원에 4,000원, 5,000원짜리 라면도 있대. 우리는 안 사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치, 우리 항상 신라면. 누가 그러더라고. 그 라면은 이게 그런데 라면을 타겟으로 잡은 거 아니야. 또 이재명이. 웬일이야. 이명박이가 라면을 타겟으로 잡고 윤석열이도 라면을 타겟으로 잡았듯이 이재명도 라면을 타겟으로 잡았는데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야. 왜냐면은 통계청에서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거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5월달까지 올해 5월까지 밀가루 가격 상승이 37.4%야. 국수가 54.8%, 당면이 49.8%. 근데 라면은 25.2%. 지금 라면은 밀가루 가격 상승분만큼의 가격 상승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많이 안 됐네. 거기다가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0분의 2.4야. 그러니까 이게 가게 살림에 라면값이 얼마 든가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근데 상징으로 보는 거죠. 상징. 라면이라는 거 상징. 근데 라면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품의 상징이다. 서민의 어떤 그 식품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서민을 돌보는 이미지, 서민을 돌보는 정부 이런 이미지로 라면을 선택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물가가 관리가 되겠어? 뭐 하나 잡아가지고 가격 조지면은 전체 물가가 관리가 돼? 나는 서민을 살피는 대통령입니다라는 이미지,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하려고 그러다가 실제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 맞아. 올려들 때 안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 정비요금 후폭풍, 그 가격폭의 상승이 엄청나게 후폭풍을 감당해야 되잖아. 지금 물가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은 언젠간 다시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물가란 말이야. 물론 가격 담합은 맞고 징계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뭐 라면 가격 상승 막아야지라고 하면 나중에 폭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라는 거는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안정되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통제될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물가 상승원이 여러 가지 계절성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사과 가격 그치. 올라가는 거. 그건 계절성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당시에 사과를 많이 생산할 당시에 뭐 예컨대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 가격이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그 이상서리가 내려가면서 냉해를 입은 과수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올해도 과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더군다나 우리 사과는 지금 수입이 안 돼요. 그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이란 말이야. 뭐 양파나 그런 것들 뭐 가격 올랐다 그러면 들여보잖아.
그래서 뭐 양파 가격을 뭐 잡는다고 하는데 사과는 사과는 왜 수입을 안 못하게 이 하지? 사과가 갖고 있는 병충해가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된대. 지금 갖고 있는 병충해들은 우리가 통제가 되는데 사과는 지금 수입에 들어오면은 그게 어떤 병충해가 들어갈지 몰라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과 수입이 안 돼. 근데 어쨌든 가격이 상승한다로는 이런 계절성이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이 원자재 가격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그때 난 그 윤석열이가 그때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뭐 대파 한 단에 얼마 들고 그 난리치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대파 한 단에 그래서 뭐 1,000원이 넘니 2,000원이 넘니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밥 먹고 나가지고 커피 4,000원 5,000원짜리 커피도 잘 마시잖아. 맞아. 근데 이게- 요새 그래도 커피값 많이 내렸어 보면 사람들이 좀 왜냐면 원가가 120원밖에 안 되잖아. 요즘 그래도 사람들이 돈 작게 써 내가 보면 쓰는 사람이나 쓰지. 그러니까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건 맞아요. 이거가 그러니까 진짜 많이 물가 올랐어. 관리를 당연히 정부는 해야 되는 게 맞아. 음. 그런데 그러려면은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물가에 대한 것이 가격이 통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걸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라면값은 2,000원이 넘는다면서요?로 시작하고 있는 거야 물가 관리가. 이명박이가 한 짓이고 윤석열이 한 짓인데 다 실패한 짓이야. 그렇네. 아마 일을 안 하고 보여주기식이나 상징이나 이미지를 중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집중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해 나갔지만은 얘네들은 뭐 국민 추천제, 뭐 라면값 뭐 하면서 이명박도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 뭐 실제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다 엉터리인데도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 관심을 끄느냐. 그러니까는 연금개혁 같은 건 절대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싫다는 거,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거 담배세 올리고 연금개혁하고 뭐 코레일 개혁하고 공기업 개혁하고 노조 개혁하고 뭐 통진당 없애고 실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 어떻게 하시 그거에 포커스를 하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미래를 이런 사람들은 다 내가 잘 보여야 되고 국민들이 난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만 것만 하는 거죠.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 처음에 이제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 이재명 정부가 참 성공하길 바란다. 우리도 그래야 대한민국도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6월 4일 날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열흘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그동안 열흘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 뭐 이제 1호 법안으로 그 이제 특검 3법 그걸 이제 뭐 심의의결에서 공포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김민석, 이종석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와 국정원장에 이제 어떤 그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인사청문 과정을 이제 거치고 그리고 이제 인사추천 제도로 가면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시계에 대해서 또 뭐 이슈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또 이제 물가 그래서 라면값 얘기하는 거 보면 글쎄 이 열흘밖에 안 됐지만 지난 이명박, 윤석열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까지 통틀어가지고 잘못해둔 것은 열흘 동안에 모두 다 압축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성공에 대해서는 기대는 접자. 나중에 되돌릴 수 있을 만큼만 좀 말아먹었으면 좋겠어. 크게만 안 말아먹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 오늘 상세하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한 일들을 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앞으로 뭐 또 우리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외교가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내가 자원을 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뭐 다 모두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저기 미국, 일본, 영국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나라만의 정체성이나 자기만의 어떤 그 자주성을 가지고
그 상황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고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강대국 수사에 다 껴있고 거기다가 또 둘로 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 쪽으로 갈 것이냐, 중국 쪽으로 갈 것이냐, 뭐 러시아로 가냐, 일본으로 가냐, 거기서 이 외교의 역할이나 참 큰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내치도 좀 중요하지만 외교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라의 어떤 운명을 참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G7 정상회의 이제 초청 받아서 가고 또 이제 곧 나토 이제 그 회담에도 이제 초청받아서 간다고 하는데 그걸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걸로 보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외교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반미면 어떠냐라고 외치면서 대통령 됐잖아. 근데 그 백악관 가가지고 부시 그 대통령 만나러 이제 그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 쭈삣쭈삣하던 모습. 난 그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바보짓 많이 했지. 사실 저기 뭐지 거의 중국 바보, 가가지고 거의 그렇게 뭐 바보. 중국은 뭐 그 대국이고 우리 같은 작은 국가는 뭐 중국몽을 쫓아가겠다라고 했는데 혼밥만 먹고 오고 말이야. 진짜 문재인. 그러면서 그 같이 그 수행 같은 기자들은 그 중국 공안에 대통령에 맡기나 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 그러면서 그때 뭐야 그 이 체코 프라하를 들려가지고 남미까지 갔잖아. G20 정상회담에 트럼프 만난다고. 그 트럼프 만난다고 가지고 또 정신이 없어. 뭐 이 저기 뭐지 그 뭐야 김정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구걸하러 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 윤석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노래나 부르고. 노래나 부르고 앉고 있고 그것도 그거를 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 큰 일을 한 듯이 사실 아메리칸 파이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이 좋아하는 술이나 마시고 죽어야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노래 가사에 그래.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감옥에서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 근데 이재명 씨가 국제무도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지 참 또 걱정이야. 어떤 모습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치가 어디 있어? 그 또 사람. 등장하게 될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등장하게 될지 그런 거 없다고 봐요. 사실 그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오바마 그 다음에 시진핑 그렇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지. 중국 유럽 애들도 봐봐 얼마나 진짜 깍듯하고. 메르켈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아야 하는가. 그런 대통령을 내쫓고 그런 대통령을 멍청하다 그러는 국민이니까 좀 당해야 돼 국민들은. 어쨌든 우리 네. 탱자나 공영방송은 아니, 이재명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외교하는 거 하고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정책을 보고도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 90몇 %나 되는 사람들이 그 탄핵에 찬성해가지고 그런 대통령을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 언어도 다 그냥 커뮤니케이션 다 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근데 그게 멋지지 않고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뭐 그건 자파들이 하는 거니까 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 외교적으로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는 외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의 방향이 많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중국으로 지금 자꾸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뭐 한미동맹 끝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걱정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만 안 벌어지고 무사히 이재명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나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재명 씨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년 임기 못 채워요. 이제 대통령 된 지 이제 열흘 됐잖아요. 오늘자로. 그럼 이제 자기가 감옥 가는 날이 이제 열흘 줄어든 거야. 열흘 앞당겨진 거야. 이제 다시 열흘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감옥 가는 건 남아 있는 거거든. 될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탱자나 공영방송은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파가 바로 서길 기원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똥당 얘기도 한 거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얘기도 한 거고 그렇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질곡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폐악질
또 모든 어떤 이 진짜로 어떤 허탈할 정도로 이 저기 뭐지 그 하찮은 일들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 그리고 이 펼쳐지는 정책이라고는 참 호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이 광기와 사기 살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몰아내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광기와 사기와 살기로 어떤 그 탄핵되어졌던 과정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무너졌던 어떤 그 상식들, 또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원칙들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거, 이거를 목적으로 백나라 공영방송은 오늘도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엄마.